이 신덕왕후는 새 아들 이방원을 내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파트너를 찾죠. 자, 신덕왕후가 손을 잡은 새로운 파트너,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왕위에 앉히는 데 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고요. 이 조선이란 나라의 기틀을 만든 조선의 설계자입니다. 즉 조선의 이인자. 자, 신덕왕후의 견제가 제대로 보이는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방관은 영안군이라 하여 의흥친군이 절제서로 삼고, 자, 여기서 의흥친군이는요, 이성계가 거느린 친위 세력이자 사병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의 통솔자가 된다는 건요, 군권을 어느 정도 손에 쥔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의흥친군이 절제사에 임명된 3명의 이름을 한번 보시죠. 이방과, 이방번, 이재. 네, 이방관은 이성계의 둘째 아들로 이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이방번은 신덕왕후의 첫째 아들, 이재는 신덕왕후의 사위. 3명 중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2명이 누구 세력이에요? 신덕왕후의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 이방원은 지금 아무것도 안 준 거죠? 어이, 정답이에요. 너무하다. 이방원은 그냥 왕의 아들. 네. 끝! 와, 저거 보면 그냥 돌아버려요. 진짜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배신감이,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굉장히 사태 파악을 잘하고 이거를 지켜봤으니까 어떤 조금의 권력이라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덕왕후와 정도전 일파의 이방원 몰아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 발표가 있고 바로 다음 날 이방원을 개경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이건 진짜 심했다. 이러면 참지 못해요. 명군은 너 조선을 건국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저기 멀리 저기 고향 함경도 동북면에 가서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좀 지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 그렇게 이방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정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마구마구 결정이 되죠. 이방석을 세자로 만든 것도 바로 이 틈에 결정되었던 겁니다. 완전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이 완전 이렇게 달리는. 그죠? 그냥 일사천리로 쫙쫙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방원을 철저히 몰아내고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 성공한 신덕왕후. 휘몰아치는 이 신덕왕후의 공세에 완벽히 밀려난 이방원은 타개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방원은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는지 이방원의 얘기로 이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을 밀어낸 배우가 신덕왕후라는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가슴속에 분노를 감추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린 지 언 2년. 이방원에게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던 아버지 이성계가 애타게 이방원을 찾는 거예요. 2년 만에. 갑자기? 이방원에게 너 명나라에 좀 가라. 왜요? 당시 명나라는 국경 문제부터 외교적 관리까지 아주 막 조선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선의 왕자가 직접 와야 한다고 요구를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가 이런 무리한 요구에서 떠올린 왕자가 누굴까요? 이방원? 바로 가장 영특한 아들 이방원이었던 겁니다. 이럴 때만. 진짜. 드디어 대면한 아버지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 이때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동현 씨와 혁수 씨가 한번 재연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시간. 왜냐면 동현이 형이 자꾸 연기가 늘고 있어서 부담돼요. 지금 완전 이방원에 이입하셨다고요. 밀리지 않아요, 동현 씨? 그럼 제가 아까처럼 제가 이성계, 동현이 이방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내 아들 방원아, 어려운 일인 건 알지만 내가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구나. 아버지, 나라를 위한 일인데
당연히 제가 가야죠.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허약한 내가 그 명나라까지 고생이 많겠구나. 근데 그동안 왜 안 만나줬습니까? 네가 내 친구를 죽였잖아 이놈아.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합니까? 나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 아니 뒤에는 그랬을 것 저라면 같아요. 속마음을 얘기했던 예,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거지. 사실 굉장히 섭섭하고 맞아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데. 맞아. 이방원은 과연 임무를 잘 완수했을까요?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다. 신임을 얻었네. 아, 너무 잘했구나. 선세자. 조금 기대가 됐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공로를 인정해 줄 걸 기대하고 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방원은 이제 드디어 곧 정치판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내심 기대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왔는데 아무런 보상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조선 건국과 동시에 내쳐졌던 것처럼 또다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하. 안 돼. 1396년 8월의 어느 날 이방원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방원의 강력한 라이벌 신덕왕후가 조선 개국 4년 만에 병에 걸려 죽은 겁니다. 야 지금 한참 지금 막 불 붙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방원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신덕왕후가 세상을 떠나니까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라이벌의 대결 끝난 걸까요? 네. 하지만 신덕왕후가 죽었다고 해서 이 어머니 아들 간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신덕왕후의 정치적 파트너 누구? 정도전? 정도전. 이 정도전 일파가 이방원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정도전 일파가 이방원에게 날린 강력한 한방, 그건 바로 사병혁파였습니다. 아, 이방원으로서는 자신을 방어할 마지막 수단을 이런 거죠. 잃은 거죠. 빼앗긴 거죠. 오히려 왕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세자의 후견인이 된 정도전 일파는 이방원을 더 강력하게 올가맨 겁니다. 이 말은 즉 때는 1398년 8월 26일 저녁 7시 이방원을 비롯한 형제들이 궁궐의 서쪽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소식에 급히 궁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형제들을 불러 모읍니다. 임금의 병세가 좋지 않으니까 어서 왕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단 하인들은 제외하고 왕자들만 들어오라는 겁니다. 뭐랬지?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게다가 원래 밤이면 궁궐 문 앞에 이 불을 밝혀놓는데 오늘따라 불을 하나도 켜지 않아서 궁궐 분위기마저 심상치 않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왕자들을 감싸는 와중에 이방원은 생각이 잠깁니다. 사실 궁궐에 오기 전에 아주 이상한 그러나 너무 충격적인 첩보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렇구나. 바로 신덕 왕후의 유지를 이은 정도전 일파가 세자 이방석을 위해 이방원과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세자를 지키려고 이방원이랑 다른 왕자 전부 다. 그렇죠. 자, 위험한 순간임을 직감한 이방원은 슬쩍 무리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죠. 화장실로 도피해야 할 만큼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방원은 궁 안으로 들어오라는 명을 거역하고 형제들과 함께 궁궐에서 탈출하기로 하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부하 장수들과 합류합니다. 자, 그 이방원이 향한 곳, 그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정도전? 맞습니다. 바로 음모의 근원지 정도전 일파가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밤 10시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시각 이방원의 신호가 떨어지고 병사들은 행동을 개시합니다. 어떡해. 숙부님,
접니다. 어떡해. 신덕왕후의 아들을 세자로 앉히고 재상 중심의 나라를 꿈꿨던 정도전. 그의 인생은 이렇게 이방원에 의해서 막을 내립니다. 왕자들을 해치려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정도전이랑 그 일파들은 이방원이랑 왕자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었나요? 실록이나 연려실 기술 등 조선 시기의 관찬과 사찬 기록에서는 정도전 등 개국공신들이 먼저 왕자들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라고 승자인 이방원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정도전은 호위병도 없이 남은의 첩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도전이 이방원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건 실록과는 다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방원은 기세를 이어나가서 형 이방과를 조선의 2대 왕 정종으로 세우죠. 그리고 정종은 즉위 2년 뒤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드디어 이방원이 왕좌를 거머쥐고 34살의 나이로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조선의 왕이 된 이방원. 여러분이 이방원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결국엔 내가 이겼다. 내가 승자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방원이었으면 신덕왕후가 있을 때 이런 걸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를 왕위에 안 올려서 이렇게 피를 보게 했을까, 조금 더 원망이 아직 짙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신덕왕후의 그늘을 다 걷어내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믿었을 태종 이방원. 그런데 얼마 뒤 안변부사 조사의 등이 군사를 일으켜 강씨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자 한 것이었다. 반란의 명분은 강씨의 원수를 갚겠다. 여기서 말하는 강씨 누구다? 신덕왕후. 이방원은 죽은 신덕왕후의 귀신이 자신을 영원히 올가매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끝나질 않아. 쉽지 않네요, 왕이 돼도. 1408년 6월 조선을 건국한 왕 태조 이성계가 세상을 떠나자 이방원은 신덕왕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신덕왕후의 무덤을 파묘하라. 자, 신덕왕후의 무덤이 어디 있다 그랬죠? 궁 근처에. 네, 맞습니다. 궁궐 가까이 있던 신덕왕후의 무덤을 도성에서 안양에서 먼 산기슭으로 이장시켜 버리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이때 이방원은요, 파묘보다 더 충격적인 지시를 또 내려요. 뭘까? 그 봉부는 자취를 없애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서기는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좋겠다. 자, 신덕왕후 무덤에서 봉긋하게 솟은 봉분을 파헤쳐서 사람들이 무덤인지 알아볼 수도 없게 하고 왕실의 무덤이라는 걸 나타내는 석상, 그런 석상까지 다 파묻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방원은요, 신덕왕후의 무덤 일부를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까지 만듭니다. 놀라세요? 지연 씨도 이미 밟으셨을걸요? 네. 제가요? 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길이구다. 어디서? 청계천? 막 뛰어다녔는데. 저기 지나갔는데? 맞아. 이게 바로 신덕왕후 무덤에 쓰였던 병풍석입니다. 아. 1410년 태종은 신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 놓은 것도 모자라서 돌다리 만들 때 이 병풍석을 갖다 쓰라고 한 거예요. 이방원은 죽은 어머니를 2번이나 욕보인 겁니다. 이방원은 신덕왕후의 이상을 깎아내리려고 일부러 무덤을 이제 훼손한 건데, 신덕왕후가 밉기도 했지만 신덕왕후의 원수를 갚겠다고 일어났던 조사의 난도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게다가 신덕왕후를 왕비로 인정하지 않고 후궁으로 지위를 강등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덤도 능이 아니라 유로 격화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416년 8월 어느덧 50살이 된 이방원은 죽은 지 20년이 지난 신덕왕후를 떠올리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릉이 내게 조금도 은희가 없었다. 정릉은 신덕왕후의 무덤 이름입니다.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신덕왕후는 내게 조금도 은혜와 의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50살이 되었지만 이방원의 그 마음속 뿌리 깊게 새겨진 그 신덕왕후에 대한 원망은요 전혀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을 해서 맞아요. 그게 큰 것 같아요. 내 편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한 모습을 보면서 그 복수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쳤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8살의 어린 이방원을 물심 양면 뒷바라지하며 키운 신덕왕후, 그리고 그에 부응하듯 과거의 급제에 출세길을 달리고 가족까지 구한 아들 이방원. 두 사람은 희로애락을 함께한 완벽한 가족이었지만 공동의 목표인 조선 건국과 동시에 칼을 겨눈 모자 사이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로 물든 가족사에 진정한 승리자가 존재할까요? 결국 승자는 없는 것 같아요. 패배자만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모자의 냉혹한 대결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 역사에도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